그래서 앞에 얘기했던데 데스밸리 폭우, 데스밸리 여기도 사막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 54도, 55도 이렇게 올라가는 곳인데 여기에도 폭우가 왔다. 그런가 하면 서유럽 폭우, 서유럽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시간 강우량 한 35mm 정도 오면 엄청난 폭우라는 곳인데 시간당 170mm 비가 2021년에 와가지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00명 정도 사망자를 냈고 온 도시가 이렇게 이게 지붕이잖아요. 이게 물에 다 잠겨버리는 이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 한 200년 빈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거의 만년 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년에 한 번 정도 있을똥말똥한 사건이라는 거죠. 되게 2021년도 여기가 북위 55도거든요. 여기까지 폭염이 왔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이 폭염 현상이죠. 그런가 하면 텍사스 한파, 북위 20도인 뜨거운 지역에도 한파, 영하 18도짜리 한파가 쏟아 내려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텍사스에 이렇게 한파가 오면 여기에 나무는 겨울철을 돼도 한 9월 중순 정도 온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겠죠. 이 한파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보도만 했지만 나무도 많이 죽었겠죠.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도 이게 추위 스트레스 때문에 광합성 여름이 더 잘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은 나무가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파가 어떤 지역에 오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 결과로 대기 중의 CO2 흡수를 떨어뜨리고 그 결과로 지구온난화를 더 강화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선선한 기후에 자라는 식물들인데 못 자라죠. 옆에 이거 바다에 있는 생물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해외 언론 그때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삶아 놓은 듯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조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그리고 이 바다도 수온이 높아지면 여기서 바로 대기 중 물 속에 들어있던 CO2가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식물적 플랑크톤 같은 일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역시 CO2를 많이 배출하고 적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를 강화시킵니다.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그 기후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이랬는데 2022년 기후에 보면은 유럽, 인도, 중국 이런 데서 때이른 폭염 3월, 4월, 5월 이때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우리나라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염 온다는 얘기는 극성 가뭄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호주 등 남반구에서는 폭우가 왔다. 브리즈번에서는 4월 동안에 1,500mm 비가 왔고 다음에 저쪽에 시드니에서는 1년 동안에 4번이나 7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겨울철에 700mm가 넘는 비가 2번이나 쏟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세계 이상기후하고 IPCC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얘네들이 뭐라 했는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이상기후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일상화될 기후재해를 미리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 2021, 22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해진 이유는 트리플 딥 라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2020년 가을에 출현했던 라니냐가 보통은 라니냐가 발생하면 1년 안에 다 사라지는데 이번에 발생한 건 2020년에 발생해가지고 내년 겨울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7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3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햄버거 먹을 때 고기 그거 3개 있으면 트리플 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이 라니냐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그 이상의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트리플 딥이라는 이 현상이 1950년에 한번 발생하고 72년 만에 나타났거든요. 전체 나타나지 않는 건데 원래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에 보면 수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 트리플 딥 라니냐 같은 현상들이 매우 자주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바람의 흐름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해류 흐름에 교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트리플 딥 라니냐 같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2021, 22년에 보았던 미래에 보는 걸 지금 보고 있다는데 이미 미래가 우리 곁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CO2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은 과거 8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유인원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거든요. 이게 보면 여기 CO2, 이게 온도입니다. 여기 CO2가 되게 높죠. 해봤자 260 정도 되고, 다 높아야 한 300까지 가거든. 대충 한 2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낮으면 175 정도 되죠. 그리고 높았다가 다시 높아질 때까지 거의 이 기간이 일정합니다.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동안에 피크치가 나타나요. 주기가 10만 년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5만 년 사이에 275에서 175로 떨어졌다가 또 5만 년 사이에 275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5만 년 동안에 100 ppm 정도 CO2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자, 근데 최근은 어떤가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향이거든. 1958년도에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 정상에 이산화탄소를 관측할 수 있는 기기를 측정했습니다. 그때 314 ppm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60년이 지났죠. 지금 맞나? 60년 지났네, 그죠?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요거는 417인데 지금 올려보면 아마 420 얼마 될 겁니다. 1년에 2.7 ppm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 자연 발생적으로는 5만 년 동안에 100 ppm이 증가하는데, 인간이 화석연료로 태워가지고 대기중 오염체 증가시킨 거는 불과 60년 만에 110 ppm을 갖다 증가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혁명적인가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잖아요. 기후 급변 이론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우리가 예상 가능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뭐 그렇겠지 하면 이제 서서히 변화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기후가 이제 가버린다는, 이게 이제 티핑 포인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 시스템으로 이게 지구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 한다면, 요게 이제 어떤 충격을 줘도 요 안에 갇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안전한 시스템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큰 변동을 하지만, 요 주사위가 벗어나진 않아요, 시스템은.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힘만 주면 그냥 내려가지. 이건 이제 불안정 시스템이라 얘기를 하고, 지구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안에서만 뭐 충격을 주면, 그러면 이게 균형을 잡습니다. 주사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를 넘어서는 순간 이 주사위는 다시는 제 위치에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얘기할 때 조금 안정 시스템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 주사위가 이를 넘어서는 시점, 이게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다시는 제 위치에 못 따라가는 건데, 그게 몇 도일까 하면 학자들마다 뭐 견해가 다른데, 제임스 한센, 기후변화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의 소리에 하면 기온이 3도 상승이다.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맨 먼저 약속했던 건 2도 시나리오잖아요. 금세기 말까지.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3도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1.5도 시나리오는 2026년이면 도달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3도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이게 제임스 한센이 이 얘기 할 때가 90년대인데 2050년이 되면 3도를 도달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2030년경이면 티핑 포인트 넘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올라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양 대순환이 멈춰서 그 사람, 엘고가 얘기했던 투마로우 하는 영화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서 그린란드 앞바다에 친강기류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멕시코 만류가 못 올라오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 대륙에는 빙하기가 온다는 그 이론이 있는데, 이게 지난 10만 년 동안에 24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구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멕시코 만류가 못 올라오게 막은,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기후가 급변했던 사례가 지난 10만 년 동안에 빙하 코어링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24번이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앞에 보니까 그린란드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강물이 돼서 흘러가는 거 보이잖아요.
바로 이 현상이 커지면 그랜드 앞바다의 침강 기류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유럽 일부, 미국 이런 데서는 빙하기가 오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 해양 대순환, 멕시코 만류의 역할이 적도 지역에 남아도는 뜨거운 열을 고위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 저위도의 적도 부근, 이 남아도는 열은 계속 그 쌓이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고위도 지역은 열의 수정이 멈추니까 동토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쪽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계란이 요 위에서 놀아야지 여기서 툭 떨어지는 순간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슈나이더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83년 정도까지, 1930년대 말부터 이때까지 한 40년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지구에서 빙하기 온다고 막 이렇게 설레발을 쳤습니다. 왜 빙하기가 올까 하면은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막 늘어나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고기를, 채식물 때문에 고기도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밭,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농사 짓는 도중에 흙먼지가 하늘로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연이 하늘로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되게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되게 혼탁해지면 하늘의 햇빛이 땅에 잘 못 내려오잖아. 그래서 지구 온도가 자꾸 내려갈 거다. 그래서 초빙하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80년 초가 딱 지나니까 지구 온난화가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구에 소빙하게 온다고 주장했던 기후학자들이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 지구 온난화 온다고 또 이렇게 막 떠들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명이 슈나이더 교수야. 그래서 이분 자기 변명거리도 돼요. 그래서 이 양반 얘기가, 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다 끝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확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기가 옛날에 주장한 게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가 이론이 틀렸으면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얘기하는 게 옳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슈나이더 교수는 90년대에 기후위기 문제의 그 위험성, 이거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제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종류에 따라가지고 티핑 포인트가 오는 온도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1번부터 16번 저런 곳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지구 온도는 걷잡을 수 있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맨 앞에 얘기했던 게 무력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행동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화석연료는 우리의 먹거리인데 이걸 완전히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큰 변화는 누가 할 수 있냐? 그건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는 4대 기후위기, 기후변화 4대 악동국가,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 대한민국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중에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래가지고 호주에는 브리즈번에 폭우 내리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게 막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총선 있을 때도 기후선거, 이걸 핫 이슈로 이끌어냈는데, 그때는 노동당이 지고 보수당이 결국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3년입니까? 3년 후에 올해 드디어 이 집권당을 갖다가, 이게 보수 세력이거든. 보수 세력이 아무래도 환경 이런 데는 좀 약하고, 진보 쪽이 강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당 쪽에서 선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에서 호주의 기후선거에서 드디어 노동당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모든 나라에서 이 선거는 기후선거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정치 쪽에서,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의 거울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유권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정치인들은 전부 다 기후위기 대응하겠다고 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 유권자들의
리죠. 이거를 읽는 데는 도사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걸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바꿔야 되고 이 정치가 바꿔야 여기서부터 나라 자체를 변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호주만 해도 이제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 부족해요. 이분한테 묻거든요. 호주가 전 세계에서 석탄 수출 제일 많잖아. 그래서 호주가 석탄 수출을 좀 자제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한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합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정치인들은 경제를 갖다가 맨 꼭대기에 두려는 그 고집은 끊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도 한 번 더 기후선거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한 번 더 혼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행동하는 거, 멸종위기가 나오고 우리가 9월 24일 날 길거리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시, 우리가 지향하는 과거의 최첨단의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가 높게 하자, 세상을 바꾸자. 그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